G7 국가 가운데 하나인 캐나다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텍사스주 수준, 남미 최대 경제대국이라는 브라질은 뉴욕주 수준, 세계 4위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경제력도 알고 보면 미국 52개 주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할 뿐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메이드 인 USA는 세계 문학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 시작과 끝, 중심에는 늘 메이드 인 USA 문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미국이 문학을 비롯한 모든 문화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여기 거대한 미국의 자본력과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너무나 위대한 문학이 있습니다. 단지 미국 문학에 비해서 이질적이란 이유만으로 그늘에 숨겨져 온 문학. 아직까지 우리에게 미개한 대륙으로 인식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입니다. 알고 보면 세계 현대문학의 거장들이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푸엔테스, 밀란 쿤데라, 움베르토 에코. 정말 달문호들이죠. 세계 문학의 외관이 아닌 그 깊이를 개척해온 남미의 문학. 이 매력적인 문학의 세계를 영화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소개된 영화들을 통해서 세계 문학의 정수,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나는 3번에 걸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나의 언어는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스페인어로, 또다시 스페인어에서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많이 나라를 옮겨 다녀서 그게 몇 번째인지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이제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칠레 저항문학의 기수로 일컬어지는 아리엘 도르프만은 바로 이 영화 시고니 위버의 진실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리엘 도르프만의 세계적인 희곡 죽음과 소녀가 영화의 원작이기 때문이죠. 1973년 쿠데타로 인해서 칠레 군부 독재가 시작되자 도르프만은 망명을 떠나고 그러면서 정치와 폭력에 얽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독재의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한 여인, 파울리나를 통해서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을 말하고 있는 이 작품도 그 무렵에 쓰여졌죠. 처음 원작 죽음과 소녀가 본국인 칠레에서 공연됐을 때 고국의 관객들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안고 있는 주제, 아물지 않는 독재의 상처는 고사하고요. 민족 간의 화합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는 남미 여인의 목소리가 영화를 통해서 전해지자 비로소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도르프만의 작품은 지난 2000년 다시 무대에 올려졌고 열렬한 호응 속에 재평가되었습니다. Keep still, motherfucker!
남미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대부분의 영화가 폭력성, 선정성으로 인해서 연소작 관람 불가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일 포스티노는 고교생 이상 관람가 등급의 작품입니다. 197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칠레의 대문호 파블로 네루다와 우편 배달부의 우정을 그린 이 작품은 외국어 영화로는 22년 만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1996년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했죠. 문학과 영화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이 일 포스티노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것은 이 작품이 칠레 작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소설 불타는 인내심의 바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Penso che hai regalato a Beatrice la poesia che avevo scritto per Matilde. La poesia non è di chi la scrive, è di chi gli serve. Oh, io apprezzo in modo adeguato questa frase altamente democratica. 시란 쓴 사람의 것이 아니라 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이다. 영화 일 포스티노를 본 분들이라면 이 말을 기억하실 텐데요. 1970년대와 80년대, 네루다는 우리 민중문학가들 사이에서도 대단한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 포스티노는 두 번째로 각색된 영화입니다. 첫 영화는 작가 스카르메타가 자신의 소설 제목 그대로 직접 영화로 만들었었죠. 물론 흥행에 실패함으로써 잘 알려지진 않았고요.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두 번째 영화는 잘 아시는 대로 배경이 칠레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카프리 섬이죠. 칠레 작품을 마치 이탈리아 작품인 것처럼 바꿔버렸지만 원작에 충실한 내용에는 후한 점수를 줄만 합니다. 시가 영화가 되고 영화가 다시 시가 되는 잔잔한 감동. 우리나라의 시인 황지우 역시 자신의 시로 일 포스티노의 감동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작품이 다른 나라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남미 문학 작품이었다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남미 감독에 의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남미 문학 작품입니다. 여성 작가 라우라 에스키벨의 동명소설이 원작이죠. 재미있는 건 작가가 직접 시나리오 각색을 했고요. 이 작가와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든 감독 알폰소 아라우가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작품은 멕시코 혁명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혁명의 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그다지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멕시코 전통 음식들을 조연으로 등장시키고 로맨스와 열정의 세계를 다루면서 남자의 마음은 여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엌과 음식을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뤘다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부엌과 음식? 여자들이 좀 박차고 나와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영화에서는 부엌이 여성 해방의 장소로 변합니다. 여성들이 가슴으로 만든 음식을 내오면 그들을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다시 사랑이 되고 그들을 노예로 알고 있는 남자에게는 도구로 변합니다. 작가 에스키벨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여성의 자아 희생이 아니며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도 아님을 얘기합니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1989년 멕시코시티에서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20여 개국 언어로 번역됐는데요. 1992년 미국에서 당당히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죠. 라틴 아메리카의 현대 소설은 지금 붐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소리이자 갑작스런 인기를 의미하는 붐.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이 한정된 지역에 갇혀 있지 않고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에 세웁니다. 거대한 미국의 자본이 힘과 권력으로 세계 문학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학에 뿌리 박혀 있는 깊은 민족성과 또 풍부한 색채는 결코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라틴 아메리카의 문학들이 말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게 이 남미 문학은 미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문화 약소국들에게 어쩌면 희망의 태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욱 은근히 이 남미 문학에 끌리는 것일까요?